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역시에 사는 새댁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3년이 안 됐고 남편은 저와 3살 차이 나는 오빠입니다. 남편에게는 누나와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님과는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시댁이다 보니 제가 조심을 하는 것도 있고 형님도 당신의 시댁에서는 며느리인 입장이시니 저를 괴롭힌다거나 하는 시누이질은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셔서 딱히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 둘째 시누이인 아가씨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도 아가씨와 있었던 일입니다. 저와 남편은 선으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연애에는 딱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굳이 감정을 낭비해가면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친구들이 이성을 만나거나 결혼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친정은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두고 외간 남자와 바람이나 도망친 어머니. 도망을 갔으면 그냥 그대로 안 들어오면 될 텐데 어머니께서는 돈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생활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반복하셨습니다. 차라리 이혼하고 사는 건 어떠세요? 그건 어른들의 문제다. 너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야. 하루는 이런 부모님의 모습에 이골이 난 제가 일주일 만에 들어와 집만 챙기고 제게 용돈만 쥐어주고 나가는 아버지를 붙잡고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어른들의 문제이니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돈 떨어지면 들어와서 돈 될 만한 것들을 훔쳐서 가져가는 사람인데 왜 이혼도 못하고 그걸 붙잡고 있어요? 아빠 바쁘다. 가서 공부나 해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끝끝내 어머니와 이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부른 배를 안고 아버지에게 이제 그만 이혼하자고 사정사정을 할 때까지 말이죠.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가족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던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던 저였기 때문에 저는 사랑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불신하고 저 사람이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어두컴컴한 사람이었죠. 대학생 때도 다가오는 사람들을 불신하고 밀어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멀어진 친구들도 많았고요. 제 인생 통틀어 인간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순간이라서 그런지 저는 인간관계를 붙잡고 늘어지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대학 공부로 돌렸습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도 에너지도 늘었으니 자연스럽게 학점은 쑥쑥 오르더군요. 학점도 오르고 장학금도 받았고요. 저는 받은 장학금을 잘 뒀다가 방학 때 집에 가지 않고 이곳저곳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 저를 몇 번 부르시곤 했지만 제가 여행을 다닌다는 걸 아시고는 몸 조심히 다녀오라고만 하시고 별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에는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저는 요리라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방학마다 하던 여행은 집에 돌아가기 싫어 떠돌아다니던 여행이었는데 음식에 흥미를 느끼고 돌아다니니 어느 순간 식도락 여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살이 찌거나 빠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먹으니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더군요. 학기가 시작되고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여행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직접 집에서 주말마다 이것저것 만들어 먹기도 했고 어떨 때는 아버지와 함께 제가 만들었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요리 실력이 좋아지는구나. 칭찬 감사합니다. 워낙 무뚝뚝한 부녀 사이라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칭찬이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는 전공보다는 요리를 하고 먹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었죠.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했으니 성적은 좋았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경험한 덕분에 영어도 잘하게 됐고요. 대단한 스펙은 없었지만 저는 다행히 졸업 전에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요리는 취미로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취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매일매일 쏟아지는 힘든 업무와 프로젝트, 회식, 저는 지쳐갔습니다. 평일에 일을 끝내지 못해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점점 늘어났고 풀리지 못한 피곤과 무력함을 가지고 출퇴근을 반복하는 좀비 같은 저만 남아있었죠. 그 생활을 2년쯤 하고 나니 다시 여행이 가고 싶더군요. 정확히는 여행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제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든 걸 때려치고 떠나려니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 두렵더군요. 하루는 떠나고 싶고 하루는 남들과 달라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젠가 삶을 180도 바꿀 수 있을 때가 와. 너는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나는 내가 그런 때가 왔을 때 변하지 못했지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다. 남들과 조금 다른 길 걷는다고 너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 저는 아버지의 말에 곧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사 나가면 뭐하고 살게? 듣기로는 은주씨 집이 잘 산다고 들었는데 뭐 사업이라도 하게? 아니요, 그냥 여행이나 다니려고요. 여행? 부모님이 허락해 주셨어? 은주씨 은근히 그렇게 안 봤는데 낭만파였네? 세상에 여행을 간다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저는 선배의 이런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고 저를 헐뜯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제게 현실을 살라고 충고하는 선배를 지나쳐 회사를 나왔습니다. 매일 집, 회사를 반복하던 삶이라 돈 쓸 시간도 없던 제 통장은 그동안 일한 만큼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열심히 여행을 떠났습니다. 맛있는 것들 먹고 한적한 곳에서 잠이 드는 삶. 지쳐있던 제 삶을 충전해주기에는 충분한 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중요한 두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제가 들어갔던 식당은 한인 노부부가 하는 식당이었어요. 허름한 건물이지만 깔끔하고 정갈한 내부와 맛있는 음식. 친조부모님들은 일찍 돌아가셔서 친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몰랐지만 살아계셨다면 이런 따뜻한 맛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더 가서 그곳에 머무는 며칠 동안 그 식당에만 갔더니 두 분께서 제게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맛은 어때요? 괜찮아요? 요 며칠 계속 우리 식당만 오는 것 같아서 물어봐요. 맛은 뭐하러 물어? 당연히 맛있으니까 우리 식당에 계속 오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젊은 사람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이제 슬슬 이 가게 그만두고 딸이랑 손주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었거든요. 딸이요? 따님은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딸은 한국에 있어요. 딸이 이만 들어와서 한국에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던 한국이랑 지금의 한국이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 나도 우리 영감도 무서워서 한국에 갈 수가 있나. 에이, 사람 사는 건 모두 똑같아요. 물론 저도 이 여행 끝나면 다시 한국 들어가는 게 두렵지만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사실 저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 돈도 나름 잘 벌고 일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제가 좀 그래요. 남들은 다 멀쩡하게 비슷비슷한 길 걷는데 저는 직장도 그만두고 있는 돈 쓰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좀 이상하죠. 이상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휙휙 바뀌는 사회에서 지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하구만. 우리 때야 다 고만고만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회는 참 이상해. 자기랑 아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 우리가 보기엔 아가씨는 아직도 한참 어린 걸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년은 살 건데 절반도 못 산 아가씨가 이상한 거면 우리는 다 뭐야? 이러시면서 농담이 가득 섞인 따뜻한 위로에 저는 어느 순간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애써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한가득 수다를 떨고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할머니의 말씀에 벌컥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묵었습니다. 그 집에 묵으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요리를 직접 해 두 분께 대접도 해드리고 두 분을 도와 가게일도 하면서 행복한 일주일을 보냈죠. 그곳에서 보낸 일주일의 삶에서 제 꿈을 발견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요리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두 분처럼 소박한 음식점을 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와 제일 먼저 저는 아버지에게 제 포부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심했어요. 제 식당을 열어보고 싶어요. 식당? 네, 제 식당이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식당을 열어서 그분들처럼 행복하게 운영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런저런 제약이 있고 실현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시곤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아빠가 뭐라 그랬니? 삶을 180도 뒤집어 놓을 일이 생길 거라고 하지 않았어. 지금이 그땐가 보다. 응원하마. 저는 아버지의 응원에 열심히 해보이겠다고 하며 자격증 공부를 쉬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무거운 주방용품과 뜨거운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면서도 저는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노력하고 땀 흘러가며 실습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갈 때마다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뿌듯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회사 일을 하던 때보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정신은 힘들지 않았어요. 매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던 회사 생활보다 요리를 하는 지금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저는 지치지 않고 호텔 식당으로 들어가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와 각종 야채 다듬고 청소, 선배들의 꾸지람을 들었지만 저는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펜을 잡고 칼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요리사로서의 숙련도를 늘리다가 여행에서 만났던 노부부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휴가를 내고 두 분을 보러 갔죠. 두 분은 여전히 사이가 좋아 보이셨습니다. 두 분의 따님도 두 분만큼이나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제게도 편하게 이모라고 부르라고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이 저보다 어리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저는 세 분께 제가 해드린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요리를 대접해드렸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세상에 한국에 오자마자 이렇게 멋진 대접을 받을지 꿈에도 몰랐다. 손맛이 정말 좋은걸? 우리 지혁이도 먹여주고 싶을 정도야. 저를 보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주도 먹여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우리 할망구 솜씨 따라잡기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구나. 게다가 호텔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때는 직장도 그만두고 여행 왔다고 자기 비판을 그렇게 하더니 어이구. 칭찬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제가 식당 차리면 꼭 오셔서 맛있는 밥 드세요. 아셨죠? 그때는 손주분도 데리고 함께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공짜니까요. 제 말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공짜밥 먹으려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얼른 식당을 차리라며 저에게 장난을 치셨어요. 저 역시 제 가게를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호텔 식당에서 바로 윗선배와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속 일하는 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저보다는 선배와 더 오래 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여론은 저와 싸운 선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더군요. 그나마 저를 생각해준 몇몇 직장 동료들이 이야기해줘서 그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호텔 식당에서 조금 더 일을 해 숙련도를 더 쌓고 돈도 더 모아 가게를 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식당 내부의 여론이 안 좋은데도 계속 남아있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열심히 일했던 호텔 식당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호텔 식당을 나와서 집에 틀어박혀 살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던지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집에 틀어박혀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권하셨고, 저는 여행 대신 여행에서 만나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두 분은 한국에 왔지만 도시 생활은 마음에 안 든다고 시골로 내려가셨거든요. 시골로 가시면서 제게 언제든지 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기분도 우울한 게 시골 가서 힐링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은주예요. 응, 그래. 우리 은주야? 잘 지냈어? 다정하게 제 안부를 물어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숨을 고르며 눈물만 닦고 있는데 할머니께서도 제가 우는 걸 아셨는지 잠시 조용히 있으시다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 생활 많이 힘들지? 우리 때도 힘들었는데 너희 때는 얼마나 더 힘들겠니? 은주, 너 바쁜 건 알지만 이 할미 보러 한번 여기로 와라. 여기는 한가해. 바람도 선선하고 맛있는 것들도 많아. 앞만 보고 달리면 오래 못 달려. 주변의 풍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달려야 오래오래 달릴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저는 할머니의 다정한 말에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골로 간다는 제 말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불편해 보이시면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홍삼과 간식거리를 사서 제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분이 불편해하시면 바로 올라와야 돼. 알았지? 물론 두 분께 잘하겠지만 두 분 생활도 있으니까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요. 제가 애도 아니고 내년이면 30살인데 그런 것도 모를까 봐요.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장난스럽게 넘기며 아버지가 챙겨주신 홍삼과 간식거리,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드리려고 가져온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을 차에 챙겨 운전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갔습니다. 넓게 펼쳐진 밭과 희미하게 풍기는 소똥 냄새에 제가 정말 도시와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주소로 가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번 통화에서 제가 도착 시간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미리 열어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찾으며 집안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 나 오늘 급하게 오느라고 밥도 못 먹고 와서 엄청 배고파요. 보통 때라면 버선발로 마중 나와 계실 할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시길래 저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벌컥벌컥 열면서 할머니를 찾았고 작은 방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축 늘어진 할머니를 업어 제 차에 태우고 시내의 큰 병원으로 모셔가는데 얼마나 손발이 덜덜 떨리던지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운전을 했고 도착한 병원에 넘어지다시피 뛰어들어가 아무나 붙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제 말에 의료진들이 황급히 나와 정신을 잃으신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하시고 저는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가겠다고 하셨고 저는 할머니의 검사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할아버지께서 병원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에 이어 이모, 손주분들까지 모두 오셨습니다. 곧이어 의사가 보호자들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두 분께 얼른 들어가 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이모는 제 손을 잡더니 같이 듣자고 해주셨어요. 저는 함께 할머니의 병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쓰러지시자마자 발견하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에 오신 것도 잘하셨고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입원해 주세요. 정말 다행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은 쓰러지시더라도 발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다행히 빨리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모는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모를 다독여드렸고 의사 선생님은 빨리 발견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는 간호사 선생님께 저희에게 입원 절차를 설명해 주라는 말을 해주시곤 나가셨습니다. 고맙다, 은주야. 은주 너가 우리 할멈 살린 거야.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니야, 은주야. 너는 정말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정말 너한테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맙다, 은주야. 정말 고마워요, 은주씨.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에 양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모도 저에게 엉엉 울며 감사 인사를 하셨고 손주분이신 지혁씨도 꾸벅꾸벅 인사를 하며 정말 고맙다고 오셨습니다. 늦은 밤 제게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먼 길이지만 병문 안으로 오셔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이모도 뵙고 가셨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날 할머니는 건강하게 깨어나셨어요. 혹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과는 다르게 다행히 할머니는 아주 건강하셨습니다. 다만 쓰러지기 전에 기억을 하시지 못해서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엥? 왜 내가 병원에 있다니? 은주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시간 맞춰 대문 열어놓은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깨어난 할머니의 이곳저곳을 살펴보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었고 출혈량도 크지 않아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행이에요. 소녀분이 할머니 살렸으니까 퇴원하시면 소녀분께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먹이세요. 농담까지 던지는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저와 할아버지, 이모 지혁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부터 좋다고 의사 선생님께 제 자랑을 하시더군요. 아유, 그럼요. 우리 예쁜 소녀한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별거 다 준비했으니까 얼른 퇴원시켜줘요. 안 그러면 냉장고에서 썩어. 의사 선생님의 장난을 할머니 역시 장난스럽게 넘기셨고 다행히 할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주 먹이려고 산 음식 다 썩었겠어. 할머니는 지혁씨가 운전하는 차에 타시자마자 장만한 음식 다 썩었겠다고 한숨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어요. 할머니 때문에 놀라서 배고픈 것도 잊어버렸는데 음식은 무슨... 그러니까 그거 깜짝 놀라서 헛배 부른 거 아니야. 이 할미가 우리 은주 오면 배 든든하게 채워서 다시는 눈물 안 나오게 해주려고 했는데 헛배만 부르게 해서 어째. 어쩌기 뭘 어째. 얼른 가서 다시 장봐오면 되는걸. 얘 지혁아, 여기 가까운 곳에 시장 있으니까 들렀다 가자. 우리 은주한테 할아버지도 뭔가 뭐든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 지혁아. 여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시장이다. 얼른 가자.
아이고, 됐어요.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일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해드리는 밥 드세요. 아시겠죠? 집에 도착해서는 일하지 말라고 말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께 가만히 계시라고 말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 이모도 집에 오셔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아이고, 귀한 우리 은주 손에 물 묻혀서 어떡해? 뭐가 귀해요. 남들한테도 밥 해주는 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밥 해드릴 수 있는 게 제 기쁨인데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놀러 온 사람이 밥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지혁 씨는 계속 저를 말리는 할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셨고, 저는 그 틈에 이모와 함께 얼른 밥을 차려 다 같이 안방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밥을 함께 먹으니 꼭 가족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행복한 요리, 행복한 식당, 제가 목표로 하는 식당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열심히 요리를 하며 식당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건물을 찾아 계약하고 인테리어와 레시피도 연구하면서 첫 가게를 열었을 때는 마냥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손님이 없을 때는 한 명도 없기도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제 첫 식당은 말 그대로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싹 다시 하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코로나에 밀리지 않게 배달업체와 어플을 알아보기도 했죠. 그렇게 아등바등 두 번째 가게를 꾸려나갔는데 우연히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가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를 통해 저희 가게가 맛집이라고 입소문이 났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휴일을 없애고 더 열심히 일했죠. 점점 가게가 유명해지자 타 지역에서도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제 가게는 더 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코로나도 점점 잠잠해질 때라 가게를 옮기고 나서는 대박이 났죠. 정말 기사회생이 아닐 수 없었죠. 거기에 더해서 유명 프로그램에서 저희 가게와 음식도 드리면서 정말 초대박이 났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께선 선을 보는 게 어떨지 물어보시더군요. 처음에는 선이란 말에 됐다고 거절했습니다. 제 인생에 결혼이란 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부탁이니 한 번만이라도 선을 보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마지막 소원이라며 정말 좋은 사람 있으니 한번 나가보라고 하셨고 마지못해 나가게 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훈훈한 외모에 키도 크고 말투도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무뚝뚝하신 아버지와 살아서 그런지 표현도 다양하고 말투도 상냥한 그 사람이 좋더군요. 저희는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애정을 싹틔우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은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예단, 예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 예단보다는 신혼집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양가 부모님의 의견도 있으셨고 저랑 남편도 액세서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혼 반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저는 요리를 할 때에는 결혼 반주도 빼고 하니까 반주도 비싼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예쁘게 세공되어 있는 금반지로 맞췄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는 남편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눈이 일찍 떠질 때는 밥을 줄 때도 있었고 아닐 때는 간단하게 시리얼을 줄 때도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점심부터 저녁까지는 쭉 장사를 해야 하니까 아침이라도 차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남편은 제가 차려주는 아침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요리사 아내를 뒀더니 자기가 호강한다고 고맙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고요. 저녁은 같이 못 먹지만 아침을 그렇게 챙겨 먹으니 좋더군요. 남편도 와이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밥도 챙겨준다고 어찌나 시댁에 자랑을 하던지. 시어머니께서 아침에 남편 챙겨주느라 고생이 많다고 전화도 따로 주셨죠. 저녁은 냄비에 만들어 놓고 데워서 먹으라고 하면 남편은 그것도 맛있게 데워 먹고 제가 일하는 중에도 저녁을 차려줬다며 시어머니께 자기는 장가 잘 갔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이런 남편을 보면서 다정한 남편과 사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때쯤 저는 식당에 매니저를 구했습니다. 제가 호텔 식당에서 일할 때 제 편을 들어줬던 친구였는데 제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본인 식당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길래 제가 얼른 데리고 와서 저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 솜씨면 믿고 맡길 수 있고 워낙 칼 같은 친구라서 가게 마감을 맡겨도 될 것 같았거든요. 친구도 월급만 많이 주면 하겠다고 해서 저는 바로 친구를 고용했습니다. 친구가 마감을 해주니 저는 자연스럽게 저녁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남편과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설거지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응, 왜? 무슨 일 있어? 가게에 사장님 신우이라는 분이 왔는데 계산을 안 하겠다고 하셔서요. 이거 사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친구의 존댓말도 당황스러웠지만 친구의 존댓말보다 당황스러운 신우이 무전취식 소식에 머리에 저절로 물음표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친구는 신우이의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알려줬고 곧이어 둘째 신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가씨인 것 같은데 그거 내일 내가 가서 결제할게. 근데 왜 높임말을 해? 친구는 제 말에 따로 대답 없이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다시 전화를 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친구 전화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나는 너 체면 챙겨준 거지. 명색이 유명한 가게 사장님인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가 반말하면 시댁에서 널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게 다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아, 배려 고마워. 그건 그거고, 이건 아니지. 너희 둘째 시누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나 참, 이번에는 그냥 처음이라서 넘어갔지만 두 번은 안 되는 거 알지? 아무리 사장님이랑 알고 있다고 해도 가게 운영하려면 돈이 얼만데 그걸 그렇게 무전취식을 해. 그것도 제일 비싼 메뉴를 시켜놓고. 나도 알지. 걱정 마. 일단 아가씨가 먹은 메뉴 금액은 내가 채워놓을게. 남편한테도 말할 테니까 다음에는 없을 거야. 친구는 제 말에 알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온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지아씨? 왜? 가게에 무슨 일 있어? 아가씨가 우리 가게에 왔었나 봐. 근데 아가씨가 식사하고 자기가 사장님 신우인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나 보더라고. 지아가 확인차 전화한 거고. 아, 미안해 여보.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할게. 자기 새언니 가게에서 무전 취식을 하다니 내가 다 부끄럽다. 얼마 나왔는지 알려주면 그것도 내가 낼게.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이번에는 내가 그냥 아가씨 맛있는 거 사준 거니까 그러지 말고 대신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전달 좀 부탁해. 알았지?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라니. 저는 남편에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곤 대신 다음은 이러면 안 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둘째 시누이가 저희 가게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한 번 더 말할까 하다가 우선 참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을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매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았거든요. 참아주는 횟수가 점점 늘어 갈수록 둘째 시누이가 데려오는 친구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더니 이제는 완전 자기 가게인 것처럼 음료수도 마음대로 먹고 직원들에게도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자 저는 친구에게 혹시나 또 아가씨가 오면 제게 바로 전화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친구에게 아가씨가 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게로 갔어요. 처음에는 저 혼자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본인 동생이니 자기가 혼내겠다는 남편의 말에 그렇게 하라고 했죠. 역시나 오늘도 친구 5명은 끌고 와 가장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 시끄럽게 떠들며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둘째 시누이가 저희를 발견하고는 깔깔거리며 오더니 저에게 말하더군요. 세연이, 여기 매니저 좀 바꿔요. 맨날 저 째려보면서 어찌나 눈치를 주는지. 아니, 사장님 가족한테 저래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더군요. 가게 안을 보니 손님들도 좀 있어서 둘째 시누이를 데리고 가게 뒤편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뒤따라오던 시누이에게 매섭게 말했습니다. 너 오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세연이가 하는 식당에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 돈도 안 내고 무전취식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뭐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사장 가족인데 친구 좀 데리고 와서 밥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 한 번은 너가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 거라고 오빠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오빠가 뭐라 그랬어? 세연이가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준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도 또 그랬다며? 착한 너희 세연이가 그래도 가족이라고 몇 번 봐줬다는데. 뭐? 매니저를 바꿔? 네가 뭔데 세연이한테 매니저를 바꾸라는 둥 난리야. 내가 뭐. 언니가 말해봐요. 내가 언니 가게에서 밥 먹는 게 아까워요? 시누이한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까지 요리 좀 한다고 지금 우리 오빠 뒤에 숨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 남편 뒤에 숨은 적 없고요. 제 요리들이 그까지 요리도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키운 가게 열심히 개발한 레시피예요. 이제부터 아가씨는 저희 가게 출입 금지예요. 오늘 먹은 음식들도 모두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전취식은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시겠어요? 시누이는 제 말에 씩씩거리며 온갖 짜증을 부렸지만 남편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뭐 하나 자기 손으로 해본 적 없으니 다른 사람의 노력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지. 너 같은 동생을 둔 내가 너무 부끄럽다. 세연이 앞에서 오빠 부끄럽게 그만하고 오늘 너가 먹은 건 꼭 결제하고 가. 안 그러면 오빠가 너 무전취식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저와 남편은 그렇게 뒤뜰을 나왔고 뒤에서 둘째 시누이가 고래고래 악을 질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가게로 다시 들어가서 둘째 시누이 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이 피해를 보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고 둘째 시누이 일행도 화가 잔뜩 난 남편 얼굴을 보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친구에게 가서 뒤뜰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이야기하고 아가씨가 결제하고 가는 것까지 지켜보고 나서야 가게를 나왔습니다. 미안해. 제가 저렇게 행동할 줄은. 막내라고 우리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키웠더니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한 번 더 말할게. 남편은 제게 계속 사과를 했고 저는 괜찮다고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이건 남편 잘못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후에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는지 시어머니도 걔가 그럴 줄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봐.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 받아주기만 했나 봐. 미안하다. 그동안 막내가 가서 공짜로 먹은 음식값은 내가 내마. 얼마나 나왔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끝까지 내주시겠다는 시어머니를 말리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한숨을 내셨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의 잘못이 아느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시누이는 가게에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댁에 가서 만나면 제 인사도 안 받고 쌩하니 무시를 했지만 차라리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도 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제가 가게에 정이 떨어지더군요. 진상부터 해서 무전취식을 하려는 사람들, 가게에서 파는 와인을 먹고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가게가 유명해질수록 그런 진상들도 많아져만 갔죠. 가게를 운영하는 것에 점점 지쳐있을 때쯤 이모가 대표로 있는 문화센터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이모가 부탁을 하셔서 2달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죠.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는 색다른 기분을 느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같이 요리도 만들고 이야기도 하며 만든 음식을 먹는 게 정말 뜻깊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2달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짧은 2달이 지나고 문화센터 대표님이 오셔서 저에게 요리 교실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 보겠다고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을 가게와 문화센터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와서 말하더군요. 나는 당신이 하면 행복하고 편안한 걸 하길 바래. 당신 가게 운영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상들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때마다 내가 생각한 가게는 이런 게 아니었다고 그랬었잖아. 돈 많이 벌면 뭐해. 스트레스 받고 가게 운영하는 게 힘든데. 하지만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돈도 많이 못 벌 텐데.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건강을 잃을 순 없잖아. 저는 남편의 말에 확신을 갖고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프로그램은 바로 확정이 났고 저는 매니저인 친구를 불러 권리금을 받고 넘기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싸게 넘기는 거야. 알지? 너가 하기 싫으면 말하고. 그래도 나는 너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나한테 이 가게를 넘긴다고? 에이, 공짜로 넘기는 건 아니야. 알지? 그래도 권리금 싸게 받을 테니까 너가 욕심나면 가져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가게는 매니저인 친구가 떠맡다시피 해서 운영을 해줬습니다. 제가 운영할 때보다 친구가 운영할 때 더 반응이 좋기도 했고 문화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저한테 잘 맞아 그런지 가게를 친구에게 넘겨주고 싶더군요. 정말로? 나한테 넘길 거야? 정말? 나 너라면 믿고 이 가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가게 제대로 못 나왔잖아. 가게 운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랑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더 재밌어. 제 말에 친구는 기뻐하며 알겠다고 했고 저는 친구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배에는 아기도 생겨 저는 프로그램도 다른 분에게 넘기고 태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초기니까 양가 부모님께는 알리지 말자. 안정기 들어가면 말씀드리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프로그램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 정말 괜찮겠어? 아기도 중요하지만 당신 아이들이랑 요리교실하는 거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어떻게 가게 넘기자마자. 됐어. 가게도 힘들었고 아이들이랑 하는 요리 프로그램도 재밌었지만 그 아이들 보면서 나도 아기가 가지고 싶더라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는 당신이야말로 괜찮겠어? 나 이제 돈 못 버는데. 제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이참에 푹 쉬라는 이야기도 해주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태교에 집중했고요. 양가 부모님께는 조금 쉬고 싶어서 가게도 넘기고 문화센터도 정리하게 됐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양가도 제가 고생하셨던 걸 알아서 잘했다고 이제 푹 쉬라고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오랜만에 휴가를 받은 남편과 늦은 아침을 차려 먹고 TV를 보며 행복한 평일을 보내고 있는데 둘째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가게 뒤뜰에서 싸운 이후에 맨날 무시를 하다가 온 전화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가씨. 새언니, 이제 집에서 논다면서요? 잘됐다. 저 오늘 같이 일하는 부서분들이랑 저희 집에서 집들이 하기로 했는데 와서 음식 좀 해줘요. 재료는 대충 다 사놨고요. 집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낼게요. 이러고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당장이라도 가서 둘째 시누이 발목을 똑하고 부러뜨려 놓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됐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 한 번만 참지 뭐. 요리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가서 맛있는 요리 만들고 아가씨 깜짝 놀래켜주자. 남편은 제 말에 쉬는 날까지 힘들게 한다며 시누이 흉을 봤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차에 태워 얼마 전 둘째 시누이가 독립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듣기로는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10년도 더 된 아파트라고 하던데 외관도 깔끔하고 거리도 깨끗해서 좋더군요. 아파트에 차를 주차하고 둘째 시누이가 문자로 보내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이사가 끝나서 깨끗한 거실을 둘러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저를 도와주겠다며 따라 들어왔고요. 냉장고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데 고기부터 해서 재료들이 좀 있더군요. 고기는 스테이크용이 아니기도 했고 스테이크는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간단하게 고기와 함께 먹기 좋은 찌개와 고기를 재워둘 양념,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고기의 반은 양념으로 재워두고 나머지는 그냥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구운 고기를 찍어 먹을 소스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큰 냄비 가득 끓였고요. 남편에게 후식으로 먹을 과일도 사오라고 하고 간단한 반찬도 몇 가지 만들었죠. 혹시나 고기가 먹기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리조트와 파스타도 만들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과일을 사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 음식 준비가 다 됐을 무렵 시누이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게 무슨 진수성찬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와, 저 오늘 리조또 진짜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서 소란스럽게 준비해놓은 테이블에 가서 앉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만 빠지려고 했는데 손님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같이 먹자고 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블이 좁다 보니 창고에 있던 큰 상을 펼쳐 거실에 앉아 먹기로 하고 음식 나르는 걸 손님들이 도와주었죠.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저를 베란다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나 싶어 일어났고 남편도 따라오려는 걸 말리며 들어갔죠. 베란다에 먼저 들어간 시누이는 씩씩거리면서 저를 엄청 째려보더니 대뜸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새언니, 음식 퀄리티가 이게 뭐예요? 음식이 짜잖아요. 언니는 혀도 없어요? 어쩜 이렇게 짠 걸 제 손님들한테 먹여요? 식당 한다고 떵떵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맛도 없이 짜기만 한 걸 어떻게 먹어요? 너 미쳤어? 내가 우리 대표님한테 얼마나 자랑했는데!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가만히 있자 시누이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점점 머리가 아프더군요. 한참을 귓다가운 소리를 듣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이러면서 부산스럽게 제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누군지 몰라 같이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든 사람은 다름 아닌 할머니의 손주분 지혁씨였습니다. 어머, 지혁씨! 원주씨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묻는 지혁씨에게 둘째 시누이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지혁씨를 번갈아 보던 시누이는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묻더군요.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아주 고마운 분이시죠. 저희 할머니 살려주신 분인데. 시누이는 지혁씨의 말에 황당하다는 듯 입을 떡 벌리더니 곧이어 뒷목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뒤로 넘어가더군요. 그런 둘째 시누이로 인해 집들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저와 남편이 둘째 시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듣기로는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면 이럴 수 있다고 하던데 저랑 자기가 일하는 곳 대표가 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에 놀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저를 깔보고 화를 내고 있는 타이밍에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란 건지는 모르겠지만 위 사건으로 둘째 시누이는 집에서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도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시누이에게 미쳤냐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이가 없고 황당해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후에 남편에게 둘째 시누이에게 들은 갖은 욕설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둘째 시누이에게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시어머니도 둘째 시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시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누이가 살던 집을 제 명의로 선물 주셨어요. 자연스럽게 집을 잃은 둘째 시누이는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죠. 이 사건 때문에 한동안 시댁은 찬바람만 쌩쌩 불었습니다. 저희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하셔서 하루에 한 번 안부 전화만 드렸어요. 후에 제가 안정기에 들어서자마자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고 시댁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분위기가 조금씩 풀려가더군요. 나중에 이 사건을 들은 첫째 시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지혁 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지만 타이밍 좋게 제가 임신했다고 했더니 너무 기뻐하며 좋아하시더니 임산부는 잘 먹어야 한다며 저희 집으로 할아버지가 열심히 키우신 야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결혼 생활한 지 이제 막 5년 차인 30대 가정주부입니다. 친구 소개로 듣게 된 사연인데 항상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답니다. 다만 저한테도 이런 걸 쓸 날이 올지 몰랐는데요. 여기 저처럼 시댁살이 경험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던데 사실 저희 시댁 쪽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창작 욕구가 막 불타오르더라고요. 앞으로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딸이라 생각하시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지금도 경기도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저에겐 이곳이 제 고향인데요. 제가 자란 곳은 경기도 중에서도 시골에 속하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자란 것도 아니었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일 도우며 열심히 공부만 하기 바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자랐답니다. 평범하다면 평범한 어린 시절인데요. 잠깐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고향이 서울이신 분들이에요. 아버지께서도 서울에서 사업을 하셨다가 서울 생활에 지쳐 시골 같은 동네로 내려온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집이 몇 채, 건물 몇 채를 가지고 계실 정도로 부유하신데 저희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셨고 아버지가 꽤 성공적으로 회사를 이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시골살이를 택하신 건지. 그 이유는 왜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다만 부모님 모두 아주 만족해 하시며 생활하시곤 했어요. 허나 외동딸인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지만 서울에 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공기가 전 너무도 좋았어요.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활기차게 느껴졌고요. 그에 반해 이 시골 공기는 답답해도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틈만 나면 부모님을 조르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서울 가면 안 돼? 여긴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놀 것도 없잖아. 윤미야, 엄마랑 아빠는 서울 생활이 싫어서 여기로 온 거야.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서울 갈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에 살겠다는 거야? 너 정 가고 싶으면 주말에 가자. 주말에 놀이공원 데려가 줄게. 아, 싫어. 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고. 왜 엄마는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 이해되지 않던 건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저희 집안이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전혀 마을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재력이 있으면 호감을 사기 쉽잖아요. 그 누군가가 저한테 친절을 베풀기도 쉽고요. 근데도 부모님은 제게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윤미야, 세상에 돈이 많아서 좋은 점은 딱 하나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걸 빼면 그저 우리 살림 어렵지 않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돈이야. 엄마와 아빠는 돈 때문에 형제도 잃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겼어. 배신도 당하고. 돈이 많은 걸 알고 사람들이 붙게 되면 그때부턴 한도 끝도 없는 거란다. 내 말 알겠니? 그때 저는 어려움풋이 부모님이 여길 떠나지 않는 이유를 알았죠. 그리고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그저 때만 쓴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돈 때문에 많이 다치고 데이셨으면 여기까지 오셨을까 해서요. 그 뒤부턴 저도 철저히 부모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죠. 하지만 어찌됐든 저는 예전에 원하던 대로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제가 길을 쓰고 공부한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자친구도 만들고 연애도 하는 그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학 시절의 낭만을 뭐라 표현해야 좋을까요? 청춘, 설렘, 두근거림, 그 모든 단어들이 들어가 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를 걸어도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던 그런 시절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이 낭만은 대학교 3학년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죠. 이때가 되어서 와장창 깨져버렸고요. 이때부터는 취업을 위한 혈투가 벌어지고 전쟁통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다 설렁설렁 공부하느라 학점이 엉망이었던 제가 좋은 기업을 들어가기에는 사막의 바늘구멍 찾기처럼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꿈을 포기하는 건 재미없는 일이죠.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뭐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스터디를 모집했어요.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집하는 거였죠. 저와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도 오겠지만 꽤 수준 높은 기업을 노리고 대학교 내내 공부해왔던 친구들도 올 것이기에 배울 게 많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만든 스터디 모임에 들어와 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꽤나 범생이 스타일에 속했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니 연애도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주구장창 장학금 받으려고 공부만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도심엔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순도 100%의 남자 같았죠. 하지만 그런 범생이 같은 남편, 저희 스터디엔 꽤나 쓸모가 많은 인재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VIP 대우를 해주며 잘해주었고 절대 저희 스터디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VIP 대우해봤자 별건 없었어요. 밥 몇 번 사주고 커피 쿠폰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잘해준 것이었죠. 그럼 남편은 고마워. 이런 거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며 머리를 긁적였지만 못내 저와 밥을 먹어주곤 했습니다. 확실히 남편이 스터디에 들어온 이후엔 소문이 퍼져 성적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입해 저희 스터디가 유명해졌고 특히 저 같은 친구들에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제가 좋은 곳에 취업하려고 만들었던 모임인데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남편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를 학교 복도로 불러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있잖아. 혹시 나 좋아해? 어? 혹시 나 좋아하면 나도 너 좋아한다고. 그 말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불렀어. 시간 뺏었다면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어이없지만 그 말만 남기고 남편은 호다닥 도망을 가버렸고 남은 저는 멀뚱히 벽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뭔 말을 들은 거야? 내가 지를 좋아한다고? 순간 어이없었는데 남편의 고백은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남편이 가진 사랑스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풍덩 빠지고 만 거죠. 그 뒤로부턴 이상하게 이 사람과 연애하면 어떨까, 어떤 기분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의 권유로 저희는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답니다. 둘이 있어 보니 남편은 제 예상과는 다른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어리숙했지만 나름대로 데이트 코스를 잘 짜와 저를 이곳저곳으로 잘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도 뚜렷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껏 생각 없이 만났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었죠. 또 남편은 절약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성향도 저랑 잘 맞았어요. 비슷한 맛이나 가격이면 1+1 제품을 선호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왠지 저희 아버지를 닮아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만나나 보지 하는 심정으로 했던 데이트는 한 달 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부턴 남편의 수줍은 고백으로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죠. 공부 잘하는 남편 덕에 저는 꽤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나도 좋게 변해간다는 말. 정말 저와 남편을 두고 했던 말 같습니다. 덕분에 저는 좋은 기업에 합격했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사회인으로서의 기능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워낙에 성적이 우수했던 남편은 저보다 더 좋은 곳에 합격했어요. 그런데 둘 다 좋은 기업에 합격해 연봉도 나쁘지 않게 받고 돈벌이를 하다 보니 슬슬 결혼에 대한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르지만 이대로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무모한 생각,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자신감. 이게 바로 20대의 생각이죠. 저는 제 앞날에 닥칠 폭풍은 예상치 못하고 바로 남편의 부모님부터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윤미야. 우리 집에 건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조금 잘 사는 편인데, 숨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 아, 그래? 알겠어. 난 또 뭐라고 그렇게 긴장하나 했네. 그나저나 자기네 부모님은 뭐 좋아하셔? 한우 세트를 사갈까? 아니면 영양제? 뭐 이런 걸 사가야 하나? 처음이라 모르겠네. 우리 엄마는 당신이 사다 주는 거면 뭐든 좋아할 거야. 그냥 아무거나 사가자. 그래도 제대로 된 거 사가고 싶은데. 한참을 고민하던 끝에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타트체리즙과 건강식품 하나를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간과하던 사실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에게 시누이가 2명이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둘, 거기에 저와 남편, 6명이 딱 앉으니 어색한 공기가 감돌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는 잘 못 참는 성격인지라 제가 먼저 활달하게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실물이 훨씬 고우세요.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는데요? 솔직히 조금 오바멘트인 거 저도 압니다. 그때는 그거라도 던져야 이 어색한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 한 말이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다음 시어머니의 말, 차디 차가웠습니다. 얘, 너 아직 우리 집 식구 된 거 아니다? 그러니 오바하지 말아라. 네? 아직 허락 떨어진 거 아니니 괜히 들뜨지 말라는 게야. 아, 네. 순간 기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못지않게 당황했죠. 아니, 그럼 이 자리가 허락을 받으러 온 자리였단 말인가요? 사실상 결혼은 확정 지어놓고 갑자기 허락이 안 떨어졌다 하시니 당황스럽기 그저 없었습니다. 일단 내가 지켜보긴 할 건데 마음에 안 들면 이 결혼은 언제고 무효고 취소야. 엄마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기현이 너한텐 일부러 말을 안 한 게야. 말했다간 괜히 니들이 가식 떨고 그럴까 봐. 가식이요? 제가요? 그래. 우리 집안에 시집 오고 싶은 거면 어느 정도 갖추고 들어와야 하는 건데. 너는 부모님도 시골에 사시고 대학이야 뭐 우리 기현이랑 같은 데 나왔지만 어차피 여자는 애 키우면 그런 거 다 소용없는 건데 내 입장에선 손해보는 거 아니겠니? 나는 무엇보다 배경 좋은 며느리를 원했거든. 너무 섭섭하게 듣지 마라.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아부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거 나한텐 안 통하니까. 그저 내가 지켜보다 한 달 뒤쯤 언지를 주마. 저는 순간 제가 무슨 조선시대 며느리 뽑는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집안이니 배경이니 시어머니 입에서 들려오는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낯설고 생소했거든요. 아니, 그리고 사실 기가 막혔죠. 결혼이야 둘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파다한 이 시대에 웬 집안이고 배경인가요? 거기다 남편 집에 건물이 있어 잘 산다고 들었긴 했지만 그렇다 해도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니 황당하더라고요. 할 말을 해야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성격의 저. 결국 그 첫 만남 자리에서 나름의 직언을 던졌습니다. 저 어머니 죄송하지만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전 제가 이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요. 아니 뭐? 너 지금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무슨 말대꾸를 이렇게 또박또박? 얘 기현이 너 어디서 이런 애를 더 볼 것도 없겠구나. 결혼 승낙 못한다. 아니 안 해. 엄마야말로 그만해, 그만. 여기까지 하라고, 제발. 나 어디까지 창피하게 만들 거야? 가자, 윤미야, 나가자.
결국 그날의 첫 만남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저 역시 결혼이란 중대한 과제를 앞두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친구한테 듣기로는 시댁 문제 결코 만만치 않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저희 시대야 그런 막장 시어머니들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엔 꽤나 성격이 있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낳으라고 건드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까지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걱정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그날 보니 큰 신우도 꽤 만만한 존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를 어찌나 쥐잡아 먹을 듯 노려보는지 그 눈길을 맞아 구멍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절 보더니 남편은 여기에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집 가는 일은 당분간 하지 말자.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 사태에서 엄마 설득하고 허락받는데 더 오랜 시간 걸려. 결혼은 어차피 우리 둘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일단 우리 엄마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사실 그때 남편이 내놓은 대안책은 굉장히 낙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안의 재력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잠시 고민이 되긴 했지만 돈 있는 걸 티내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란 저는 제 가치관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당신 집안이 잘 살긴 하지만 당신네만큼은 아니야 라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남편도 모르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시댁 식구들도 누그러지길 바랬지만 이미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진 것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해와선 너 우리 기현이랑 결혼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알겠니?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단 말이 있어. 네가 들어오면 딱 그 짝일 거야. 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어요. 세상에 요즘 시대에 저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시어머니라니. 그날 너무 화가 나 마음 같아선 어디 인터넷에 글이라도 써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부모가 창피한지 거의 죄인 얼굴로 사죄했지만 남편의 사과론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파혼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안 될 결혼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서준 사람이 저희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선 아들 자식 결혼하는데 왜 반대를 해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며 결혼을 강행하라 하셨고 직접 절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시엠이 될 사람이 모자라서 한 행동이에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요. 어머님과는 다른 정중하고 다정한 아버님은 계속 저를 설득하셨고 못내 마음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찌됐건 저희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결혼이었고 남편만 보고 한 순진한 결혼이었습니다. 솔직히 허락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 저희 친정에서도 눈치를 채웠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절 앞에 앉혀놓고 시댁에서 뭐라고 하더니 말해봐 어서 하며 재촉했지만 아니 그냥 별말 안 했어 신경 쓰지 마 하고 말을 얼버무렸어요. 문득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라는 목소리가 목구멍까지 걸쳐있는 걸 겨우 삼켰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 결혼하고 나니 억지로 허락해줬던 것이 원통하시기라도 했는지 그때부턴 시어머니가 나서지 않고 큰 신우가 대신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지령이라도 받은 것처럼요. 제가 다니는 직장과 시누이 직장이 그리 멀지 않아 가끔씩 밥을 같이 먹곤 했는데요. 물론 큰 시누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죠. 근데 어느 날 제 입에 넣은 파스타 면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도 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내가 말했나? 나는 나대는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내가 사실 어렸을 때 그런 애들한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막 설치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해. 특히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 말이야. 네, 그러세요, 형님? 그러니까 옳게도 조심해. 네, 뭘요? 아니, 매사에 조심하라고. 그게 좋아. 사회생활 할 때도, 시집살이 할 때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뭐 올케보다 고작 3살 많지만 뭐든 사람이 조신하고 얌전해야지 막 아무 때나 자기 의견 말하고 그럼 화를 입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형님. 가봐도 되죠? 일이 있어서. 근데 이 무식한 큰 시누이는 제가 한껏 비웃는 표정으로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허허실실 나가더라고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집안이다 싶었습니다. 대체 가진 게 뭐 있다고 저렇게 사람을 얕잡아보고 설치지 말라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겉으론 너나 설치지 말란 말을 하고 싶었네요. 거기다 작은 시누이는 큰 시누이와는 성격이 좀 달랐는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주병과 사치가 심하다는 점이었어요. 공주병으로 따지자면 거의 말세쯤 되었죠. 정말 신기하게도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날은 작은 시누이의 제안으로 같이 디저트 카페에 간 날이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있잖아. 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날 계속 뚫어져라 보는 거야. 아니, 전화번호를 딸 거면 따든가. 그러지도 않고 남자가 배짱 없게 말이야. 그런데 그 뒤부터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 있지? 어머머, 저기 봐. 저 남자야. 저 남자요? 형님, 저 남자 애인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럴 리가 없는데? 봐봐요. 옆에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애인이 있는 여자이고 어쩌다 동선이 겹친 것뿐인데 작은 신우는 단단히 착각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던 건 아니고요. 카페에서 차 마시다 누가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만 느껴져도 혼자 웃으며 어머어머 또 쳐다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참 처음엔 귀엽기도 했어요. 무슨 소녀 마냥 착각하고 혼자만의 상상 속에 살고 그리고 실제로 작은 신우가 예쁘게 생기기도 했어요. 왜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 뚜렷한 스타일. 그런데 참 그런 게 자기만큼 꾸미지 않는 여자, 이쁘지 않는 여자는 죄다 무시하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고요. 근데 올케도 우리 기현이가 첫사랑이야? 네? 그게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니, 기현이는 올케가 첫사랑이라는데 딱 보니 올케도 연애 안 해봤을 것 같아서. 제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정말? 그럼 해봤어? 아니, 올케가 어떻게 해봤지? 네? 아니, 그렇잖아. 올케 얼굴이 막 이쁜 것도 아니고 수수하고 잘 꾸미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를 만났지? 화장기 없는 그 맨 얼굴로 대학 다녔으면 남자들이 잘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올케가 대시했어?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안 꾸미고 다니긴 했어요. 워낙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으니 아무래도 결혼 전보단 덜 꾸미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은 신우가 절 보며 저런 말을 하니 기가 차면서도 머리가 아파서 만난 지 5분 만에 집에 가고 싶어지더군요. 형님, 저 그래도 연애 해봤어요. 뭐 지금이야 제가 요새 워낙 바빠서 이렇게 나올 때도 화장 안 하고 나오니까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대학교 때는 잘 꾸미고 다녔어요. 오, 그래? 올케가? 근데 올케는 그냥 수수한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 비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 아니니까 화장하면 더 이상할 것 같아. 마치 어린아이한테 화장시킨 그런 느낌이랄까? 괜히 속 좁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는 그냥 조언 차원에서 해준 말이니까. 이건 내가 살게. 아니에요. 같이 내요. 같이 먹었잖아요. 에이, 원래 이쁜 사람이 더 돈 내는 거야.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너무 얄미워서 가는 길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요. 그리고 작은 신우, 큰 신우를 만나고 오는 날엔 어찌나 기력이 빠지던지 그 다음부턴 불러도 사정이 있다고 하며 절대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회사 끝나고 데이트를 가자고 불렀어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 자주 가던 데이트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한강도 보이고 맛도 있어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또 남편의 고모부께서 하시는 곳이라 가서 인사도 나눌 겸 겸사겸사 가기로 했죠.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서 우연히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겁니다.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도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하필 그날 부딪히고 만 거죠. 이런 기막히고 재수없는 우연이 또 있을까요? 역시나 절 보는 큰 신우와 시어머니의 인상이 재빠르게 구겨졌습니다. 니들도 여기로 왔니? 아, 네, 어머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누나가 엄마 아빠 모시고 같이 왔나 보네요. 어머, 올케 잘 됐다. 그럼 우리 같이 앉자. 나 요즘 만나는 남자가 있어서 할 말이 많거든. 네? 아, 제 길. 속에서 온갖 욕이 다 나왔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여서 사실 다 먹었다고 거짓말하고 나가려던 참이었는데 작은 시누이의 눈치 없는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모두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죠.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메뉴 주문할 때부터 저만 노려보고 있었고 큰 신우도 제가 뭐라도 잘못하길 바라는 듯 했어요. 체할 것 같았지만 그냥 무시하자는 마음으로 식사를 겨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그러더군요. 사실 제 입장에선 반가운 소리였어요. 이번 명절 때 너무 일찍 오지 말고 낮쯤에 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가라. 기현이한테 들으니까 너네 회사에서 다들 바쁘다고 그러더구나. 그러니 요란스럽게 할 거 없이 밥 먹고 집에들 가서 쉬어라.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명절날엔 무조건 2박 3일 시댁에 와서 자고 가는 거지. 거기다 명절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밥만 먹고 가요? 어허, 왜 그래 좋은 날? 그만해. 며느라가 불편하게. 아빠, 그건 엄마 말씀이 맞죠. 2박 3일이 아니고 3박 4일을 있어도 부족할 판이지. 우리 집은 음식 차리는 거 많아서 올 게 없으면 안 돼. 그러니 무조건 아침에 와. 그래야지 그럼. 우리 집안 정도나 되니까 너 받아주고 사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면 그게 며느리니? 그 순간 저도 이성의 끈이 풀려버렸어요. 어머님,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일을 도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집안 정도 되니까 받아주고 산다는 말은 취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사과해 주세요. 아니,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조선시대 양반집에 시집온 천민도 아니고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 그럼 너는 니네 집이 자랑스럽니? 네? 농사 짓는 니네 집이 자랑스럽냐고. 너 이력서 쓸 때 그거 자랑스럽다고 썼어? 아니잖아. 판검사 집안도 아니고 하다못해 너 이런 레스토랑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와보는 거지.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올 수 있었겠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결국 3박 4일 시댁으로 출장 오란 말을 하고 있는 큰 신우. 제 집안을 이젠 대놓고 무시하고 압박하는 시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이용했던 레스토랑은 주로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올라오시면 자고 가는 게 편하시니 주로 호텔에 머물렀고 그 레스토랑도 이용했죠. 근데 겨우 건물 하나 가진 걸로 어린 시절까지 들먹이니 기가 차 할 말이 없더라고요. 대체 그 건물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이래서 졸부들의 돈 타령이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곤 그때부턴 시댁 인간들 인간으로 대접해주고 싶지도 않아 별말 없이 들어주다 남편과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먹었습니다. 명절날은 무조건 밥만 먹고 오기로. 괜히 뻗대거나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기로요. 안 그러면 제 남은 시댁살이가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더라고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당신 말대로 할게. 남편도 자기 식구들 심한 거 알았는지 무거운 얼굴로 그렇게 하자 동의하더군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제 편 들어주지 않고 중간 입장 취한 남편에게도 화났지만 부부싸움 일으키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후 남편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내던 와중 명절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정확히 난 12시에 시댁문을 열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역시 시모의 눈길이 아주 싸늘했습니다. 2차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왔니? 참 일찍 또 왔구나. 네, 그게 차가 막혀서요. 못 알아듣는 척 가방을 놓고 앉으려는데 그때 큰 신우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어요. 배짱도 좋지. 대단해 옳게. 누가 보면 대통령 딸인 줄 알겠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단하다고 옳게. 저번 날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낮에 기어들어오네. 지금 이 음식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의 밥상을 바라보았지만 사실상 밥상엔 김조가리 하나, 밥, 김치와 같은 집에 있는 밑반찬들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음식들을 멀거니 바라보는데 시모가 갑자기 다가와선 너 밥 먹고 왔지? 이 시간에 오는데 먹고 왔을 거 아니니? 하더군요. 어차피 밤 넘어가지도 않을 것 같아 그렇다고 했더니 갑자기 백화점을 가자고 하더군요. 백화점이요? 그래, 싫으니? 돌아오는 이번 주가 내 생일이잖아. 선물도 살 겸 가는 거니 가자꾸나. 기현이랑 애 아빤 빼고. 어차피 애 아빤 돌아다니는 거 딱 질색인 사람이니까. 일단 처음 노려보던 얼굴과는 달리 부드러운 기색으로 말하니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빠지고 여자들끼리만 하는 동행이었죠. 숨이 콱 조여오고 심장이 뛰었지만 그래도 여차하면 나도 할 말 하겠다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처음엔 별다를 거 없는 순탄한 쇼핑이었습니다. 한 가지 짜증나는 점이 있었다면 작은 신우가 신이 났는지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저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였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할 작은 신우가 또 건드리더라고요. 올케, 나 이 옷 잘 어울리지 않나? 이 옷도. 아휴, 정말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 너무 행복한 고민이야. 올케도 하나 골라. 내가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런 빈티 나는 옷 입고 이런 데 돌아다니면 내가 창피해. 그러니 골라. 네? 제가 창피하다고요? 말이 심했나? 근데 맞잖아. 올케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 오는데 이런 시장 옷은 좀 그렇지. 아무리 올케 수준이 낮다 해도 원래 옷은 자기 수준보다 높게 입어야 하는 법이거든. 이 옷 시장 옷 아니었고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 브랜드 옷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백화점 다니는 거 좋아한다더니 명품 로고도 못 알아보는 건지 그런 말을 씨부리고 앉아있더군요. 우스워서 한마디 덧붙이려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시모가 갑자기 자기 생일 선물을 고르자며 명품관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도는데 갑자기 작은 시누이와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 너는 이런 옷들 한 번도 안 입어봤겠구나. 네? 이런 고급스럽고 수준 있는 옷들 말이다. 내가 한 벌 사주마. 입어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그때부터 뒷골이 콱 땡겨왔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 벌이로도 살 수 있단 뜻이에요. 안 사주셔도 돼요. 그럼 내 선물만 고르지 뭐. 내 선물 사줄 여력은 되지. 네 형편 고려해서 한 500만 원짜리 가방이면 되겠지? 저기요, 이리로 와보세요. 500만 원짜리 가방 제가 왜 사줘야 하나요? 저는 그냥 못 사드리겠다고 말하고 더 이상 기분이 나빠 참지 못하고 나오려 했어요. 근데 대뜸 시모가 직원을 부르더라고요. 네, 고객님, 뭐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오늘은 따님이랑 오셨네요. 사람 얼굴 구별 못하시네. 얘가 내 딸로 보여요. 죄송해요. 고객님 따님이 아니시네요. 제가 다른 분과 착각했나 봐요. 그럼 혹시 며느리분이세요? 며느리는 무슨 가정부예요, 우리 집.
아, 가정부. 어떤 걸로 드리면 될까요? 이걸로 주세요. 우리 집 가정부가 오늘 돈을 좀 크게 쓰겠다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열이 꼭대기까지 오르고야 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악물다 도저히 참지 못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죠. 어머님,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렸죠? 뭘 말이니? 어머니 집 가정부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요. 어머님 가지고 계시다는 그 작은 건물 있잖아요. 그 옆옆에 큰 건물 하나 있죠. 거기부터 세 개가 모두 제 명이에요. 사실상 건물이 아니라 스트릿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건물 명의가 진짜 저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남편 통해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부분은 남편에게도 정확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사실상 잘 산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도 처음으로 재산에 대해 말했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해야 당신 식구들도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그간 참을 만큼 참아왔다고 생각해. 그간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당신한테도 질렸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오자 남편은 싹싹 빌며 이대로 당신과 헤어져선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정을 생각해달라 하며 온갖 말들을 퍼붓더라고요. 돈 때문에 저를 붙잡고 싶었던 건지. 그런 남편의 꼴을 보는데 괜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차마 못 볼 광경이 시작되었죠. 어느 날 작은 신우로부터 연락이 왔더군요. 올케 나야 뭐해?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예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곧. 그래서 올케도 초대하려고. 올 수 있겠어? 시간이 되면 말이야. 아, 어머님 생신이요? 참석해야죠. 갈게요. 아, 그래? 그래 줄래? 너무 고마워. 저는 시댁 식구에게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그렇게 어머니 생신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문 앞까지 나와 저를 환대해 주더군요. 작은 신우는 제 가방을 들어주고 큰 신우는 애써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안쓰러울 정도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아가 왔니? 너 온다고 해서 내가 거하게 한상 차렸단다. 일단 식사부터 하고 케이크 초 불잡구나. 그럴까요? 시댁 식구들이 저를 위해 차린 한상은 그야말로 30첩 반상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남편을 통해 물었는지 온갖 좋아하는 음식들이 화려하게 차려 놓아져 있는데 정말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자 시모는 천천히 먹어라. 국은 좀 뜨거우니까. 하며 챙겨주는데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토가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뭐랄까요. 돈에 미치고 환장한 인간들이 제 정체를 알거나 빌빌거리니 그간 당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얹은 게 좀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턴 저도 하면 안 될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시아버지에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미리 남편에게 말한 대로 두 사람은 잠깐 밖으로 나갔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있는 자리에서 기강이라는 것을 잡아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 물이 먹고 싶은데. 그래. 얘 작은 애야 뭐하니? 물 안 뜨고? 옳게. 내가 떠다 줄게. 이거 우리 시댁에서 준 오미자차인데 내가 이렇게 평소에 차갑게 먹거든.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대. 먹어봐. 아, 저는 물 먹고 싶다 말했는데 오미자 신맛 싫어해요. 그랬구나. 알겠어. 그럼 물로 바꿔줄게. 근데 물 맛이 왜 이래요, 어머님? 아니, 뭐가 말이니? 좀 비려서요. 원래 이런가? 물이 비리네요. 그냥 안 먹을래요. 아휴, 이럴 거면 국 먹는 게 낫지. 아이고, 아니다. 밥 먹는데 세상에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얘 큰애야. 얼른 물 사와라. 요 앞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물도 우리 며느리 수준에 맞아야지.
알겠어. 옳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사올게. 저는 물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그날 온갖 환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과일 깎는 것 하나까지 절대 저에게 시키지 않았고, 시모가 깎아주는 복숭아를 먹으며 대자로 누워 TV를 감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저는 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을 가자고요. 백화점? 왜? 어머님 그때 생신 선물 제가 못 사드렸잖아요. 사드릴게요. 좋아하시는 명품백. 아니다, 아가. 그럴 것까지 뭐 있겠니? 나는 아무거나 들어도 돼. 저기 말이다. 아가, 그날은 내가 말이 심했다.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나는 네가 그런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애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알았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럼 달랐지. 내가 모르고 무지해서 한 행동이다. 그러니 늙은 시애미가 그냥 주책 한번 부렸다 생각하고 봐줘. 우리 큰애 작은애가 한 짓들도 다 내가 시켜서 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키셨던 거군요. 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제서야 저는 원하던 사과를 받았죠. 늘 사과해달라, 취소해달라 말씀드렸건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과를 그제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사실 환멸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 붙는 사람도 싫고요.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 알고 나면 이렇게 달라지실까 봐요.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당하시니? 기분이 아주 불쾌하셨죠? 그러니까 앞으론 함부로 그 누구도 돈으로 판단하고 까내리고 염치 없이 굴지 마세요. 제 말에 새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히 시댁을 나와 지금은 일단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남편이든 시댁 식구든 누구 하나 저를 괴롭히려 든다면 그땐 바로 이혼 도장 찍으려고 해요. 더 참아줄 이유도 없고 그러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픈 일, 힘든 일 겪으셨다면 그 상처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항상 행복한 기억들로만 인생을 채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연에 빠지다 애청자들 사랑합니다.